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때로는 한 편의 시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소설 속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엿보기도 합니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문인들이 삶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학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문인의 연구실, 수많은 책들이 그가 걸어온 길을 말해줍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책들처럼 그도 반듯하게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병욱 평론가, 1970년 월간문학 신인상 평론 부문에 당선되며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인 1970년에 월간문학에서 그 신인상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제 친구한테 가지고 가서 내라 해가지고 투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월간문학 제6회 신인상 평론 부분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1970년 10월인데, 그리고 잡지에는 11월호에 그 제 평론 영원 회기의 문학, 그리고 부제가 김동리 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선돼가지고 제가 문단에 나오게 됐습니다. 문인의 나이 32세, 운명을 바꿔놓은 등단은 평생을 평론가의 길을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비평을 택한 게요, 아예 그 문학 연구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그 영어로 된 책으로 비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문과에서도 비평론을 듣고요, 영문과에 가서도 비평론을 들었고요, 정식으로 학점을 따기로, 그리고 동문과에 가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비평을 선택하게 되었고, 아까 그 내레이션을 하시는 분도 신화 비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6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한 문학 연구 방법론이 신화 비평이었는데, 그러한 방법을 한국 문학 작품에 적용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비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관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평론. 김동리 문학에 접근한 그의 평론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한 신화 비평을 구체적으로 한국 작가에 적용한 첫 번째 예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신화, 그리스 신화나 성경을 인용을 할 때 코테이션 마크를 붙이지 않습니다. 인용부 없이 마구 해도 그건 표절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문학과 신화는 한 탯줄에서 태어난 쌍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 줄거리도 그렇고요, 또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도 그렇습니다. 흔히 신화를 허황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간주하지만은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화야말로 곧 실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인간들은 신화를 흔히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잃어버린 신화가 다시 문학작품의 원형으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
또 신화를 유추해내고 또 신화를 통해서 문학의 한 양상을 밝혀내는 그러한 상관적인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신화 비평의 한 큰 의도입니다. 작가를 선택하든 작품을 선택하든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천재 이루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비평가는 좋은 작품을 만나야 하고 좋은 작가를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김동리의 소설들이 신화 비평적인 그러한 것으로 해야 그 의미가 더 보편적으로 확고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당시 심지어는 김동리 씨를 허무주의니 뭐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토속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 회귀를 지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또는 마음이 그의 작품의 전반에 줄기차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은 구체적 시간의 길곡에서 벗어나 신화적 시간에 상주하려는 의식을 그 내부에 가지고 있다. 변전의 시간 속에 내던져진 인간이 우주 창성 태초의 그 시간을 갈망하게 될 때 인간은 아이러니에 빠지고 만다. 태초에 안주했던 낙원의 향수가 크면 클수록 인간의 아이러니 농도도 거기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마련이다. 역사적 존재인 인간이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유한성과 일회성을 초월하려는 의지는 낙원의 희구를 갈망하는 인간 본연의 의지인 것이다. 이렇게 김동리의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그러한 행위의 근본 원천이 신화에 있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했던 겁니다. 문학을 평론한다는 것은 얼마나 광활한 문학적 관점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결국은요, 이 작가와 작가의 정신과 독자의 정신이 책의 페이지 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독서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비평가 조르주 뿔레의 말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또 이것을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작품도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작가 의식과 나의 의식이 다 주관적인 것이지만 어느 정도 객관화돼서 나중에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비평은요, 창조적인 좀 문장으로 전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문학 연구도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글을 보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구는 아주 고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문학 연구는 독자가 읽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어떤 작품의 비평을 할 때 문외한 전공이 다른 사람한테 읽어봐라고 이렇게 줍니다. 어떤가? 그러면 네, 잘 읽힙니다. 그러면 그래? 그것은 벌써 내가 반은 성공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연구를 하더라도 독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연구거든요. 따라서 비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평가는 창조적인 그러한 창조성이 없어서는 비평가가 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논리적인
사고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양자가 적절하게 이게 결합될 때 그 비평가는 훌륭한 비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렌디한 가벼운 소설부터 고서, 원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평론가에게 다양한 독서는 필수입니다. 제가 그 관심이 소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소설이 많습니다. 그 집에도 그리고 그 소설이 많은데 그 외에 그 요새 나온 그 여러 가지 류의 책도 있고 제가 그래서 그 관심 철학 쪽에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학을 비평하는 사람은 그 철학적인 깊이가 없이 그 훌륭한 연구나 비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훌륭한 비평가나 또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꼭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철학을 충분히 해서 용해해서 풀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책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문화인류학이랄지 제가 그 문화인류학 쪽 대학 다닐 때는 문화인류학 쪽 도서관 책을 거의 읽다시피 했거든요. 영어로 된 거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쪽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평은 작품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입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적은 작품과 작가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시대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제가요, 나기는 제 고향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입니다. 용두리라고요. 백양사 입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서울로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동판 사진을 취급했대요. 그래서 나는 아현동에서 낳았습니다. 낳기는 1939년에. 그리고 1944년에 그 전쟁 막바지라 어려우니까 낙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 집에서 30리 떨어진 그 장성군 장성읍 성살리라는 데서 5살 때 이사 가가지고 아버지가 6살 때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남들보다 뛰어나 수재라 불렸지만은 시대 상황과 집안의 사정이 맞물려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1944년에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중국에서 행방불명 돼가지고 1946년에 6월인가 언제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안으로 아마 도망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일종의 물이 들어가지고 동네 청년들을 전부 쇠뇌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 형도 18살 먹을 때 너는 힘도 좋고 다름들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입산투쟁해라. 그렇게 지령을 내리니까 순진한 18살 먹은 우리 사촌 형이 입산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4년 동안을 못 댕겼어요. 나머지 가서 심부름도 하고 참 애기도 봐주고 꼴도 배주고 참 온갖 거친 일은 다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뽀이도 하고 여관에 가서 뽀이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관 가서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도 나중에 학교를 가면 공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여관집 주인 아들이 나중에 서중학교 같이 들어왔는데 그놈이 참고서를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10월 1일 날 고향에 가서 학교를 댕겼어요. 그래갖고 2달 댕겨가지고 광주 서중을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 광주 서중이 그때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그 좋은 학교인데 그래도 어떻게 용케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학교만 다니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소. 또 나이도 많이 먹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고생해서 고학으로 어떤 때는 동학년, 같은 학년을 가정교사해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또 광주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돈 안 들이고 다녔고요. 그리고는 취직에 있다가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다가 한 3년 지나서요. 1963년에 서강대학교 시험을 봐서 이제 또 수석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잘 다녔구만요. 가난을 딛고 서강대학교 수석 입학,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에 매진해서 결국은 교수로 강단에 섰습니다. 36세에 충남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대전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문인. 같은 해에 가정을 꾸리면서 2004년 은퇴하기까지 30년간 충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충남대학교 국문과로서는 현대문학에서 소설 분야에서는 제 제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학위 지도를 내가 한 24명 했고요. 제가 박사학위 심사를 한 5, 60명 했습니다. 전라도로 서울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공부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비록 나는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현실 참여를 해야 한다. 지식인은.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도와야 정권 교체가 되겠고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봤자 안 통한다. 그렇게 해서 문단에서도 심지어 동화 광고 탄압할 때도 그거 떳떳하게 내 이름을 밝혀가면서 광고도 했고 80년에는 가서 합수반에 끌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지하에서 고생도 했고 그리고 제가 4.19 때는 광주고등학교 4.19 주동으로서 2007년도에 국가유공자에다가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문인. 4.19 유공자이기도 한 그는 문학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세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니 인간의 도리로서 그때 소위 유신 독재 시절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젊은이라면 다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소설이랄지 이런 것을 빗대서 이렇게 서민들의 삶의 비참함을 문학 작품에서 옹호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당시 한때 최인훈의 광장이니 뭐니 이런 게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사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창작과 비평에다가 쓴 비평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이 친구 용감하다. 최윤훈이라면 그때 아주 거물같이 생각하는데 누가 그랬다고 해서 나 웃어버렸는데 결국은 지금 봐도 그것은 내 주장이 옳다 이겁니다. 중립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문학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따라서 제가 사회 참여도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도 다 그런 데서 결과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할순을 바라보는 나이. 그럼에도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입니다. 은퇴 후에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을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다고 말하는 문인. 이제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 나이에 어디 꿈이 있겠습니까? 가진 꿈도 버리라 하는 나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꿈을 버리면 곧 죽는 겁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하게 꿈을 간직하게 하고 새로운 꿈을 마련해 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까지 40여 년 내지 내가 문학을 했다는 것이 젊은 날에서부터 치면은요, 한 50년 되는데 그 50년 동안 내가 문학에서 얻어낸 것은 우리의 감정을 순화하고 그러면 저절로 인성이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새 인성교육이니 뭐니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인성교육은 좋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것을 써보게 하는 그런 것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전에도 좋은 성현들의 말씀을 외우고 쓰게 하는 것이 큰 교육의 가치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의 꿈이 있다면은 그러한 문학 교육을 통해서 후세들이 심성이 맑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러한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게 제 꿈이죠.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또 평론가로 한평생 문학과 함께 동행해온 문인. 청년 같은 열정으로 삶을 가꾸며 하루하루 뜻깊게 살아가는 김병욱 문인.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